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 바로 금입니다. 네, 최근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기사 또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현상의 배경은 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 이 사실 너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금값이라는 게 단순한 상품 가격, 이걸 넘어서 그 시대의 어떤 불안감이나 기대를 반영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거울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금값 랠리는 여러 경제적 또 지정학적 요인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제공된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퍼즐을 좀 같이 맞춰보고 이게 또 우리 자산 전략에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국제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네, 많이 올랐죠. 올스당 4,000달러는 가볍게 넘어섰고 4,078달러, 심지어 장중에는 4,130달러 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만 57% 넘게 올랐으니까요. 57%요? 와. 네, 이 정도면 안전자산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강력한 성장 자산처럼 보일 정도죠. 그러게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국제 시세랑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 가격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흔히 종로 금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내에서 실물금을 살 때는 국제 시세에다가 운송비, 세공비, 또 부가가치세 같은 비용이 더 붙고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요. 그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시세보다 보통은 좀 높게 가격이 형성되죠. 최근 자료 보니까 국내 금 한 돈, 그러니까 3.75g 소매 가격이 82만 4천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82만 원이 넘어요. 1년 전 가격이 50만 원이 안 됐다고 하던데. 네,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1년 만에 66%가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54%나 급등했으니까요. 와. 같은 기간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주요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기록적인 가격 상승, 또 국내외 가격 차이, 이 현상 자체가 지금 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꼽히고 있나요? 네, 그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구조적인 요인이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중앙은행들이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중국, 인도, 터키 같은 이런 신흥국 중앙은행들인데요.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달러 자산 비중은 좀 줄이고 금 보유량은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자산 배분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서 기존의 어떤 달러 중심 국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약간 미묘한 균열 혹은 대안을 모색하려는 신호,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네, 이런 꾸준한 수요가 금값의 어떤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잘 안 떨어지게 받쳐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역시 그거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 아,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이자 주는 자산, 예를 들어 채권 같은 것과 비교했을 때 금을 가지고 있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없는 금을 갖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워진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커지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은행 매입,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바로 그 지속되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네.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미중 간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이나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도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을 치우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뭐 미국 정치 상황이나 재정 문제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커지면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 좀 영향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축통화인 달러화나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약간이라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특정 국가나 시스템 위험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결국 달러 시스템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오히려 시스템 외부에 있는 금의 가치가 더 부각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어우,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네, 정확합니다. 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나 채권과는 다르게요.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본질적인 특징이죠. 그렇죠.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일까요? 자료 중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발언도 인용이 됐더라고요. 아, 네, 봤습니다. 그가 달러는 가짜 자산이고 진짜 부자는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랑 맞물려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도발적인 발언이긴 한데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요사키의 주장은 사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요?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부채 증가 같은 것 때문에 명목화폐, 그러니까 달러 같은 돈의 실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네, 같이 하라구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 그 대안으로 뭘 샀느냐 했을 때 전통적인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또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이 같이 언급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근데 금만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금의 동생이라고 불리는 은값 상승세도 이게 보통이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은현물 가격도 최근에 온스당 52달러를 넘어서면서 1980년에 있었던 은파동, 실버 Thursday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0년 만이요? 와, 상승률만 보면 금보다 더 가파르다고요? 네, 올해 상승률만 딱 놓고 보면 73% 정도 됩니다. 금 상승률이 아까 57% 정도였으니까 훨씬 가파르죠. 아니, 은값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은은 금이랑 비슷하게 귀금속이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면도 물론 있지만 금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산업용 수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아, 산업용 수요? 네, 특히 인공지능 AI 서버 증설이라든지 전기차 생산 확대, 또 태양광 패널 보급 같은 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은이 필수 소재로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산업 쪽에서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은 고유의 아주 강력한 가격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투자 수요도 있는 데다가 미래 성장산업에서 실제 쓰이는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금보다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은 시장이 명확하게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공급 부족이요? 네, 늘어나는 수요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최근 런던 금속거래소 LME 같은 데서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숏 스퀴즈 현상도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숏스퀴즈.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막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 상승이 더 가팔라지는 현상이죠. 그렇군요. 다만 은 투자는 금 투자랑은 좀 다르게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은 시장 전체 규모가요, 금 시장의 한 9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훨씬 작죠. 9분의 1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다는 거고 좀 작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도 가격이 훨씬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 변동성이 크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앙은행들이 금처럼 전략적으로 은을 막 대량으로 보유하면서 가격을 지지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투자 심리나 어떤 산업 경기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위험이 금보다는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은 둘 다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그 특성하고 위험 요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상승세 과연 계속될까요? 앞으로 금값 전망, 자료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추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오른다고요? 네. 앞서 살펴봤던 그 핵심 동력들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세, 또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불안감이나 경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단기간 내에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투자은행은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4,900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와, 온스당 4,900달러요? 지금 수준에서도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예측이네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분명히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격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적 분석 지표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신호도 감지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좀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이 많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는 아무리 전망이 밝다고 해도 소위 물방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가 기본이죠. 통상적으로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이내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에서 10% 이내로. 네. 둘째는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다 넣기보다는 시기를 좀 나눠서 꾸준히 매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방식, 덜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꾸준히 나눠서 사는 거요? 네.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는 조언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게 참 말처럼 쉽진 않지만 네, 그렇죠. 금은 사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보전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처럼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팔기보다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아, 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KRX 금시장 같은 곳을 통해서 투자하실 경우에 국제 시세랑 국내 시세 간의 가격차, 즉 괴리율 변동에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 프리미엄 말씀이시죠? 네. 최근처럼 국내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 확 몰리면 실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국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점을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해보면 현재 이 기록적인 금값 랠리는 단순히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이 현상을 넘어서서요. 글로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또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것, 그리고 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중앙은행들의 전략 변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정말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금값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금값 상승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은값의 동반 상승 현상까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중앙은행의 큰 그림부터 개인들의 투자 심리,
또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이 현상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가 진짜 부자의 자산 목록에 전통적인 실물 자산인 금과 은,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함께 포함시켰다는 사실 말이죠. 맞아요. 그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의 위상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바깥에서 가치를 저장하려는 어떤 새로운 시도들, 즉 디지털 자산의 부상도 함께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의미심장한 연결점인 것 같습니다. 전통 자산과 새로운 자산이 함께 주목받는 시대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안전자산의 정의는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과 이제 막 역사를 쓰기 시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금융 시스템 속에서 과연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이 시대를 헤쳐나갈 자신만의 투자 철학 또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미래를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